남녀 공학보다도 남학교가 보면은 가관이야. 공부할 때 보면 왜 그 시험 기간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못 찾는 거야? 왜 못 찾는 거야? 핸드폰. 제가 고3은 그 정식 수업보다는 과외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1대1 과외를 많이 하는 편인데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수생이 좀 많은 편이에요. 일반 현역 고등학생들보다는 재수생이 좀 많은 편인데 항상 말하지. 걔들도 알아. 고3 때 한번 실패를 했던 친구들은 다 알아. 핸드폰만 없으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공부를 정말 많이 하지. 나중에 고등학생 되셔서 시험 기간에 들어갔다. 그러면 뭐 자기가 설정하는 시험 기간 있잖아요, 그치? 시험 기간 동안 어떻게든 핸드폰만 좀 끊어도 하는 거야. 뭐 저는 뭐 펜으로 공부해요, 뭐 동영상을 봐야 돼요. 이거 다 헛소리야. 그거 없어도 돼, 그지? 펜도 없으면 연습장 쓰면 되잖아, 그지? 뭐 영상 꼭 굳이 패드, 핸드폰을 볼 필요 없잖아요. 그거 다 핑계야, 핑계. 어떻게든 핸드폰만 없으면 시험 기간 동안 공부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난다. 네, 그런 친구 중에서 제가 실패한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시험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보거든요. 4주? 시험 시작으로부터 4주 정도를 시험 기간으로 보는데 그 4주 동안 내가 핸드폰을 아주 최소한 전화와 중요한 문자 정도로만 줄일 수 있다. 인스타, 유튜브, 뭐 게임, 웹툰 등등은 내가 줄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 학교에서 꽤나 상위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저는 맨날 주장하는 바인데 안 들어. 이 남자 새끼들은 맨날 게임 좀 끄더라고 하면 출석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것도 하지 말라고. 특히 그 방금 핸드폰 브롤스타즈 그걸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 오래된 게임 아니야? 엄청 많이 해. 고등학생들도 1, 2학년 구분 없이 다 해. 그거 쉬는 시간마다 그거만 하고 앉아있어. 화장실 갔다 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화장실 빨리 여유있게 갔다 오면 내가 10분씩 주거든. 쉬는 시간에 5분도 아니고 10분씩 주거든. 근데 그냥 내가 나가자마자 그냥 핸드폰부터 꺼내가지고 그거부터 켜가지고 막 선생님 저 이거 거의 끝났는데 잠깐만요 이랬다면서.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특별히 중학교 내용 중에서 더 설명할 게 많지는 않아서 고등학교 이제 통합과학 1에서 배우는 화학 내용을 조금만 아주 살짝만 간단하게 좀 건들면서 넘어갈 거고요. 끄트머리 중에 이제 지구과학, 중학교 지구과학 파트에서 요거는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겁니다. 뭐 사실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내용도 다시 그대로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중학교 과학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통합하고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조금 다른 부분들만 좀 강조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내용은 이제 2015년 교육과정, 그러니까 전 교육과정 내용이고요. 현재 교육과정은 2022년도 교육과정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뀐 게 있어요. 그래서 단원 자체는 바뀐 게 없다. 단원은 그대로인데 안에는 좀 세부 내용이 좀 달라졌습니다. 뭐가 좀 달라졌냐면 이쪽에 나와 있는 요거 주기율표를 만들었었던 이 과학자들, 예전에는 과학자들 이름을 좀 얘기했었고 이것들을 좀 기억해야 됐었거든요. 이 과학자 이름이 삭제됐어요. 과학자 이름도 이제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나마 이제 좀 기억해주면 좋은 것이 가장 최근 그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을 이 최초로 만든 사람이랑 그 다음에 현대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그 기본 형태를 만든 두 사람, 이 두 사람 정도만 기억해주면 되고 대부분 잘 안 물어보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멘델레프라는 러시아 과학자랑 그 다음에 모즐리라고 하는 과학자,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게 중요하진 않다. 잘 다루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고등학교 통합과학에서의 첫 번째 화학 파트가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긴 했었는데
이 주기율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주기율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대부분 알거든. 근데 이 주기율이 뭔지는 잘 몰라요. 주기율. 주기라는 말 자체 여러분들 수학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주기라는 말은 어떤 일이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어떤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간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복적인 일이니까 이 간격이 일정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주기의 가장 대표적인 바로 하루라는 시간이죠, 그죠? 우리 매일 하루라는 시간이 24시간마다 반복이 되죠. 그 안에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렇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생활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물론 약간씩의 차이들은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죠. 항상 24시간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주기, 그죠? 율은 규칙이라는 뜻이에요. 한자의 규칙이라는 뜻. 그래서 이 주기율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 화학에서 어떤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는 중요한 규칙이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뭘 했을 때 반복적인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을 쭉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자, 원소들을 쭉 나열했는데 이 원소를 나열한 가운데에서 어떤 규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는 거죠. 그럼 그 규칙이 뭐냐? 뭐가 반복되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주기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주기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원소를 나열한 표를 뭐라고 부른다? 그걸 주기율표라고 부른다. 그죠? 그래서 이 원소를 나열하는 게 먼저예요. 일단 나열을 해야 그 다음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화학자들이 알아낸 그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이 우리 프린트에 나와 있는 이 주기율표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원소들 나열했는데, 자, 이 원소들 순서대로 그냥 왼쪽에서부터 쭉 쓴 게 아니라 좀 이상하게 써놨어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원소가 수소인데 두 번째인 헬륨이 어디 있냐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저 끝에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을 바꿔서 세 번째 원소인 리튬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빈 공간이 크게 있어요, 그죠? 빈 공간이 크게 있는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세 번째부터를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죠? 여기 이제 궁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외우셔야 되는 부분인데 뭐 지금은 그냥 모양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놨다? 원소를 나열하는데 그냥 나열하면 안 돼. 뭐가 드러나도록, 규칙이 드러나도록 나열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규칙이 드러나도록 나열을 한 결과가 여기는 이 주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규칙이 드러나기에 나열을 했느냐? 바로 세부줄을 봤을 때 여기에 배열된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세부줄을 봤을 때 비슷한 성질이 배열되도록 나타나도록 원소들을 나열한 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주기율표라고 부른다. 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규칙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배열된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얘들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까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니까 전체적인 주제를 이렇게 파악하면 아, 내가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용어들의 모임이 아니라 얘도 마찬가지로 큰 주제가 있고 그 주제 안에 딸려있는 몇 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큰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내용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우리 과학자로서, 물론 우리는 아직 과학자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과학자가 된다. 과학자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뭔가 파고드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지? 뭔가 파고들어서 막 변태적으로 막 뭔가를 쫓는 사람들이 과학자잖아요, 그지?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배열을 했더니 비슷한 성질이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궁금해야 될 건 뭐겠어? 왜 그래? 그지? 왜 비슷한 성질이 나와?
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유에 해당하는 걸 정리하는 게 바로 통합과론의 핵심 개념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과학 공부를 할 때도 이런 큰 주제와 작은 주제들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핵심이 눈에 보인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와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소개를 드렸었던 이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좀 해줘야 돼요. 역시 이 원자 모형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는 전혀 내용을 배우지 않기도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모양 정도만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조금 어렵지만 자세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것처럼 원자 모형은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발견에 따라서 차례 발전을 했다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자가 그냥 하나의 공처럼 보였다가 전자가 발견된 다음에는 전자가 꼭꼭 박혀있는 모양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가 그 다음에 원자 핵이 발견된 다음에는 가운데 원자의 핵이 있고 이렇게 전자가 주변에 있다. 자, 이런 모양까지 발견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특히 1학년 과정에서는 무엇을 기본으로 하게 되냐면 이 보어라는 사람이 발견해낸 보어 원자 모형을 기본으로 이 고등학교 화학 파트를 배우게 돼요. 자, 보어는 자, 어떤 현상을 발견을 했냐면 자, 수소기체를 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방전관이라는 곳에다 이렇게 넣어. 여기다 내가 전기를 막 가해. 이 수소가 에너지를 막 받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뭐 얘가 에너지를 받았다가 뜨거워지거나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 이 수소가 이제 빛을 쏴요. 이 빛을 쏩니다. 이 쏜 빛을 뭘 가지고? 이 프리즘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프리즘이 뭐냐면은 이 빛 안에 어떤 색깔이 섞여 있느냐, 그렇지? 이 빛이 어떤 색깔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알아내는 이런 장치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색깔을 쭉 본 거야. 그런데 누가 실험을 하든, 어떻게 실험을 하든, 언제 실험을 하든,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 수소는 항상 같은 색을 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죠? 항상 같은 색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누가 실험을 하든 언제 실험을 하든 내가 수소로 실험을 하기만 하면 이 빛이 항상 똑같은 색깔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프리즘으로 분석한 색깔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죠? 그렇죠.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요. 자, 이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스펙트럼을 색깔별로 구분을 해봤더니 수소는 항상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이상해. 자, 이 사람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빛은 누가 내느냐? 자, 이 빛은 누가 낼까? 원자 안에 있는. 바로 이 빛은 누가 낸다고 생각을 했냐면 전자가 방출한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래서 전기를 쫙 가해주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 수소 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일단 먹은 다음에 갖고 있던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이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좀 이상해. 전자들이 이 안에 막 흩어져 있고 지들 멋대로 돌고 있을 텐데 얘들이 항상 100이면 100 똑같은 에너지만 발생시킨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지? 어떨 때는 1로 발생할 수도 있고 에너지를 10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100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막 다양한 에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는 에너지가 항상 값이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전자들이 원자 안에 그냥 멋대로 흩어져 있는 건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어. 그죠? 그래서 보어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원자 모형을 좀 독특한 걸 새롭게 고안을 하는 거죠. 자, 그 앞에 있는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주장한 원자 모형은 원자의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그냥 지들 멋대로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단순히 무엇 때문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붙잡으니까 이 힘 때문에 그냥 갇혀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보호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자의 주변에는 뭐가 정해져 있다? 바로 이 전자들의 궤도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궤도 위에서만 전자가 이렇게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왜? 전자는 무조건 이 궤도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어. 그러면 이 사이의 차이가 항상 10으로 일정하다면 이 전자는 항상 몇 만큼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거야? 10만큼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는 거야. 그지? 러더퍼드는 이 궤도가 정해져 있단 말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어떨 때는 9도 내보냈다가 5도 내보냈다가 지들 멋대로 에너지를 내보낼 수 있어야 돼. 그지? 근데 그게 실험 결과 아니었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똑같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은 전자들의 궤도가 항상 고정이 되어 있구나. 그죠? 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무슨 모양이라고 부르냐면 자, 이걸 전자 껍질 모형이라고 불러요. 전자 껍질 모형.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이 좀 덜 했던 이 전자 껍질 모형을 조금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보어라는 사람이 주장한 전자 껍질 모형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 화학을 좀 더 배우시게 되면 이 전자 껍질 모형에도 나중에는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는 보어가 주장한 것까지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원자핵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전자들의 정해진 궤도가 있고요. 이 전자들의 정해진 궤도를 하나하나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자, 전자 껍질이라고 불러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는 반드시 예외 없이예요. 반드시 이 껍질 위에 있어야 해요. 반드시 껍질 위에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껍질의 크기, 이 궤도의 크기죠. 전자가 어디에서 돌고 있느냐. 안쪽에서 돌고 있을 수도 있고 바깥쪽에서 돌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이 전자들이 돌 수 있는 궤도의 크기는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바로 전자가 갖고 있는 자, 에너지가 이 전자가 도는 궤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값이다. 자, 이 에너지가 클수록 바깥쪽에서 돈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때문에 전자는 이 궤도 위에서만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궤도와 궤도 사이에서 발견되는 전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 전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발견될 수 없어요. 그러면 원자 안에는 원래 원자핵과 전자밖에 없잖아. 그지? 그러면 보어는 이 궤도와 궤도 사이를 뭐라고 생각한 걸까? 궤도와 궤도 사이 뭐라고 생각한 걸까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과 전자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여기 전자가 있을 수 없잖아. 그치? 이 공간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한 걸까? 바로 아무것도 없는 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 안에 진공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용어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제가 전자 껍질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 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제 좀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르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위. 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죠.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 얘를 영어로 바꾸면 되게 익숙한 표현이 돼요.
준위를 영어로 바꾸면 무슨 표현이 될까요? 준위를 영어로 바꾸면 응? 바로 레벨입니다. 에너지 레벨. 여학생들은 공감을 잘 못하는데 이제 남학생들 특히 게임을 좋아하시는,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게임에 보면 항상 레벨이 나와요, 그죠? 아닌가요? 요즘 여러분들 하는 게임을 잘 몰라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브로스 타자는 한 번도 안 나거든요. 그 레벨이. 저요? 그 게임의 레벨이 있어? 레벨이 있대요. 여학생들은 게임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를 수가 있는데,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내가 뭐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점점 세지잖아요, 그죠? 이게 점점 높아지거든요. 근데 이 레벨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말할 때, 야, 나는 1.6레벨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 들어보신 적 있나요? 361.25레벨이야. 야, 이런 표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안 쓰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레벨은 일반적으로 주로 어떻게 표현을 많이 해요? 1레벨, 2레벨, 3레벨, 4레벨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지, 요 사이에 있는 1.5레벨, 3.4레벨 이런 식의 레벨들 표현을 잘 하지 않죠. 그죠? 설령 내가 3에서 4로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치? 그래서 내가 전체 중에 한 0.4만큼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레벨이라는 걸 쓸 때 3.4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죠? 내가 3레벨에서 한 0.8만큼 왔어. 내가 여기서 0.4만큼 왔어. 그랬을 때 이 둘은 레벨이 다른 건가요? 다르지 않죠. 그죠? 둘 다 몇 레벨인 거예요? 둘 다. 아직 3레벨인 거죠. 그죠? 자, 에너지 준위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바로 숫자로 정해져 있는 레벨 사이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 에너지가 얘가 10짜리 에너지고 얘가 30짜리 에너지예요. 그죠? 그러면 요 사이 값인 사이에 있는 15라는 에너지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의미로 무슨 말이 쓰인 거예요? 레벨이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다만 에너지 레벨이라고 해석을 안 하고 얘를 굳이 한자를 써서 뭐라고 쓴 거예요? 준위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을 이해하면, 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었던 값이 정해져 있고 여기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죠? 자, 요게 새롭게 등장하는 고등학교 때의 원자 모형의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자, 이 전자 껍질 안에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전자가 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껍질 안에는 자, 들어갈 수 있는 자, 전자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자, 껍질 안에는 전자의 최대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뭐 이 껍질은 뭐 한 7개까지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들 다 다루진 않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딱 3개 껍질까지는 다뤄요. 그래서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자, 실제로 화학에서는 이 1번, 2번, 3번 껍질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자, 여기다 알파벳을 붙여서 껍질 이름을 불러요. 근데 희한하게 A, B, C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어정쩡한 문자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뭐부터 시작한다? K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의 이름은 무슨 껍질? K 껍질. 두 번째 껍질의 이름은 그럼 뭐가 되겠어요? L 껍질이 될 거고요. 세 번째 껍질은 N 껍질이 되겠죠. 그 다음 N, O, P 이렇게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몇 번 껍질까지만 기억하면 된다? 3번 껍질, M 껍질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옛날에는 타자를 쳤잖아요. 타자를 쳤고 이 타자기가 이제 잉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막 종이에 때려가지고 글자를 쳤죠. 그러면 이제 막 쓰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타자기의 활자가 닳겠죠. 그죠? 닳 거예요. 그러면 자주 쓰는 문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닳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정했는데 안 그래도 자주 쓰는 문자인데 또 자주 쓰게 되면
더 활자가 빨리 닳겠지. 그러면 잘 안 쓰는 걸 고르자 라고 해서 K부터 정했다는 썰이 있는데 어디까지나 썰이 왜 K부터 시작했는지는 안 몰라. 뭐 이걸 주장했었던 과학자들의 알파벳 이름을 따서 했다는 썰도 있고 썰은 되게 많은데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K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해. 자, 이 K 껍질 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만 들어갈 수 있느냐?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최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혹시라도 선행을 한 친구들 중에서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여기까지가 최대 개수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화학을 배우실 때는 이렇게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원자의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죠. 자, 제가 지난번에 원자들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라고 했었죠? 오늘 시험에도 나왔었던 거. 그렇죠. 원자 번호라고 했었어요. 그죠? 원자 번호가 원자들을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원자 번호는 뭐를 의미하죠? 원자 번호는 그렇죠? 양성자의 수를 의미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소라고 하는 애는 왜 수소다? 얘는 양성자가 1개, 원자 번호가 1번이기 때문에 수소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양성자가 하나면 무조건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수소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알겠죠? 양성자가 하나면 무조건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수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실제로 양성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양성자를 다른 말로 수소 이온이라고 불러요. 전자가 떨어져 나간 수소 이온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양성자가 하나면 수소예요. 자,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는 양성자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래서 원자번호가 몇 번? 2번인 거예요. 그죠? 자, 리튬이라는 원자가 3번째예요. 얘 원자번호 몇 번? 얘가 3번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이 원자라면 얘들이 안정한 원자 상태라면 이 양성자의 수가 뭐랑 똑같다? 뭐랑 똑같다? 원자라는 말은 무슨 상태란 뜻이기 때문에 중성이란 말이기 때문에 뭐랑 똑같다? 전자의 수랑 똑같다라고 했었죠? 조심해야 될 것은 얘네들은 항상 같다? 이건 틀린 말이라고 했었죠. 그죠? 얘네들이 이온이면 얘네들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뭐일 때만 같은 거예요? 중성일 때, 원자일 때만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번호를 알고 있는 원자들에 대해서 뭘 그려낼 수 있다? 원자 모형을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얘네들이 자, 염소라고 하는 원자가 원자번호 17번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외우시면 돼요. 얘가 원자번호 17번입니다. 그러면 뭐 걔 중에 얘가 17번이고 오늘 처음 한 친구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고 뭐 할 수 있다? 염소를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얘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얘 가운데 원자 핵 있겠죠? 자, 그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전자 껍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전자 껍질 안에다 뭐 하면 돼요? 전자를 채워넣으면 되죠? 전자 몇 개 채워넣으면 되는 거죠? 17개 채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안쪽에서부터 최대 몇 개씩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개, 8개,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안쪽에서부터 채워나가면 되겠죠. 그죠? 자, 안쪽에 2개 써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채울 수 있어요? 그 다음 8개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몇 개 썼기 때문에 10개 썼기 때문에 몇 개 남았어요? 7개 남았죠? 그러면 나머지 7개만 세 번째 껍질에다가 자, 요렇게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염소라고 하는 원자의 모양이 됩니다. 자, 앞에 있는 이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항상 이 규칙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만 외우면 돼? 너희는 이제 뭐만 외우면 되겠어? 원자 번호만 외우면 되는 거야. 그지? 요즘에는 이 원자 번호를 외우는 것 자체를 잘 시키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알고 있는 게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면은 적어도 20번까지는 20번 원자까지는 이 원자분을 좀 외워주시면 좋고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자, 우리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뭐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왔죠? 제가 볼 때 아까 몇 번 지우기 전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왔었죠? 우리 여기 항상 문제지, 그지? 얘기를 막 길게 하다 보면 내가 뭔 얘기하고 있었더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항상 뭘 보고 있었는지 그 중심을 잊으면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주기율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주기율표라고 하는 게 원자들을 배열했는데, 원소들을 배열했는데 어떻게 배열하는 거다? 세로줄에 같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도록 배열을 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하다가 과학자들은 변태들이기 때문에 뭘 원한다? 이게 왜 그렇지? 라는 대답을 원한다고 했었죠, 그죠? 그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주기율표의 세로줄에는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원자들이 배열되는가? 배열해봤더니, 자, 이 원자 모형을 배열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더라?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의 개수, 이 전자의 개수가 똑같은 애들이 배열이 되더라. 자,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주기율표 아무거나 골라보시고, 자, 주기율표 앞에 이쪽에 있는 주기율표나 아니면 뒤쪽에 10쪽에 있는 주기율표 잠깐 봐보시면, 자, 여기에 우리가 자주 보게 될 두 개의 원소, 탄소와 규소라는 애를 볼 거예요. 탄소와 규소. 자, 얘들 같은 세로줄에 있거든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탄소의 원자번호 몇 번이나 나와 있냐면 6번이나 나와 있고, 자, 규소의 원자번호 몇 번 나와 있냐면 14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10쪽에 나와 있는 주기율표를 보시면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자, 안쪽에 몇 개가 전자가 채워지든 안쪽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얘네들은 각각 몇 개씩이다? 둘 다 4개씩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질소와 뭐였죠? 인, 그죠? 그 옆에 있는 산소와 황, 그 옆에 있는 플로린과 염소, 전부 다 전자들의 개수는 다르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원소들이지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각각 5개, 6개, 7개로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유입니다. 아, 얘는 왜 그렇다?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들은 비슷한 성질을 갖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과학자적 소질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만족되시나요? 아, 고민 해결. 아, 잘 잤다. 그죠? 이렇게 고민 해결이 되시나요? 네. 아니야. 밝은 거야. 잘 되네. 해결됐습니까? 정말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런 의문이 생겨야죠. 아니, 전자개수랑 화학적 성질이랑 뭔 상관인데? 전자개수가 같다랑 화학적 성질이 같다랑 이게 뭔 상관인데? 그죠? 이런 이제 의문이 들어야죠. 이래야 이제 변태죠. 이래야 계속 파고드는 변태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얘들이 왜 같으면 전자 화학적 성질이 같으냐? 라는 이제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화학자들이 봤더니 얘들 중에 좀 특이한 놈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들이에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놈들. 10쪽에 있는 주기율표나 이쪽에 있는 주기율표를 보시면 이 주기율표의 제일 오른쪽에 있는 놈들. 바로 헬륨, 네온, 아르곤 등과 같은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 가장 오른쪽입니다. 얘들은 왼쪽에서부터 총 18번째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도 불리냐면 18쪽이라고도 불리는데 얘 옛날 이름이 있어요. 얘들의 옛날 이름. 당연히 화학의 이 발전이 주로 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영어로 불렀겠죠, 그죠? 얘들의 영어 이름이 별명이 뭐였냐면 노블게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노블게스. 노블이 고귀한,
귀족적인 뭐 이런 뜻인가요? 저 영어를 잘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비활성 기체 이렇게 불러요. 비활성 기체. 무슨 뜻이다? 비활성, 반응을 잘 안 한다. 옆에 있는 나머지 17자리 애들은 17개 애들은 전부 다 반응을 엄청 잘해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엄청 잘해. 근데 딱 얘네들만 반응을 정말 안 하는 편이야. 반응을 너무너무 안 해. 그지? 그래서 본 거지. 그러면 얘들은 왜 반응을 하는 거지? 얘들은 왜 반응을 안 하지? 봤더니 얘들이 반응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바로 가장 가까운 비활성 기체랑 비슷한 모양으로 바뀌려고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소, 여러분들 이 전자 받으면 몇 개 받아요? 산화이온이잖아요, 그죠? 산화이온 여기 전화수 몇이에요? 2-예요, 그죠? 이건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죠? 예, 2-. 전자를 몇 개 받는다? 2개 받는다.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해서 전자를 주고받을 때 얘는 전자를 몇 개 받아요? 2개 받아요. 그죠? 근데 얘가 2개를 받는 이유를 봤더니 얘 원자 모형이 어떻게 되더라? 바로 바깥쪽에 전자가 몇 개 있더라? 6개 있더라. 그치? 그러면 얘는 몇 개만 더 치우면 돼? 이거 다 치우면 2개만 더 치우면 되죠. 얘 2개를 더 채우면 얘한테 제일 가까운 네온이랑 똑같아질 수 있어. 그지? 얘들이 화학 반응을 잘한다는 거는 화학 반응을 한다는 건 안정해지기 위해서야. 반응을 안 하기 위해서야. 더 이상 반응을 안 해도 되는 상태로 변하기 위해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지? 바로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구나? 전자를 정확하게 채우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개수를 갖고 있으면 똑같은 전자가 필요하니까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산소와 수화는 둘 다 6개, 그럼 얘들 둘 다 몇 개씩의 전자가 필요해? 둘 다 2개씩의 전자가 필요하지. 그치? 다른 애들한테 똑같이 전자를 2개 받으려고 반응을 하니까 그 움직이는 모양이 비슷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라는 내용이 경학과 1의 첫 번째 화학 내용입니다. 실제 학기 중에는 이런 자세한 설명을 잘 못해드려요. 학기 중에는 시간이 워낙 바쁘고 화학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시간 안에 빼기 위해서는 뭐 이런 얘기를 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을 공부하실 때 그냥 그 단어들 외우는 용도로만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그런 공부들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뭔 소리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학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가 파고들어 보면은 그것들을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엄청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외워야 되는 내용들이 어떤 개념들을 갖고 있고 여기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과학을 공부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과학을 계속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런 전체적인 주제와 그걸 통과하는 질문들을 좀 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어려운 내용이지만 비교적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충분히 보실 내용들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개념 틀 안에서 용어들을 외우시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나오는 오늘은 안 할 건데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었던 같은 세로줄, 이 같은 세로줄에 있는 이 비슷한 성질의 원소들
옛날에는 이 주기율표가 발견되기 전에는 성질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옛날 화학자들은 얘네들을 배열하기 전에 이 물질에다가 이름들을 붙여놨어요. 별명들을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쓰는 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번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용어가 바로 이 두 가지 용어예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이라는 이런 이 용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시게 될 부분인데, 자, 요거 이제 옛날에 화학자들이 이런 이 붙여놓은 이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들을 분석해 봤더니, 얘들이 같은 세로줄에 있더라. 이 알칼리 금속 애들은 같은 첫 번째 세로줄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더라. 할로젠 원소는 같은 17번째 세로줄에 있는 원소더라. 그러면 얘들이 어떤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지? 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통합과학에서 주기율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역시 좀 쉬워지긴 했지만 여전히 통합과학 1에 남아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뭘 본 거냐면은 원소들의 성질, 원소들의 성질을 이제 쭉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소들의 성질, 특히 뭘 본 거냐면 바로 화학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화학 반응을 그죠? 자, 이렇게 봤더니 주기율표에서 대충 자 이렇게 한 중간 정도는 아니고 왼쪽이 좀 더 많겠는데 얘가 왼쪽부터 1부터 18이거든요. 대충 어디서 자르면 되냐면 대충 한 14 정도에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14 정도에서. 여기가 훨씬 많겠죠, 그죠? 여기가 다수고 여기가 소수가 되거든요. 대충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학자들이 이 왼쪽에 속해 있는 원소들을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여기 있는 애들을 금속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역시 야 금속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금속은요 뭐 보면은 이제 반딱반딱 빛나고요 딱딱하고요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아니죠. 그죠? 역시 원자 번호의 정의처럼 금속의 정의도 이 주기율표에서의 위치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주기율표상에서 대충 왼쪽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들. 그냥 금속들 중에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 되게 말랑말랑한 애들도 있어요. 우리가 금속하면 되게 딱딱하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금속 중에서는 매우 말랑한 애들, 쉽게 칼로 잘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커터 칼로 쉽게 아주 잘리는 그런 금속들도 있고 반대로 엄청나게 단단해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자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물질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소수니까 따로 이름을 안 붙여놓은 거예요. 다수가 금속이니까 나머지는 금속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이 금속과 비금속들이 화학 반응이라는 걸 하는데 자, 화학 반응의 결과 만들어지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화합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화합물들의 종류와 그것들의 특징들을 정리하는 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원래 화학에서 이 화합물의 종류는 이제 크게 세 수로 나눠요. 그래서 금속과 금속이 서로 붙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금속 결합 화합물이라고. 금속 결합 화합물. 이 금속 결합 화합물은 진짜 신기한 성질들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예를 들어서 철이나 이제 구리가 있는데 이 철과 구리의 요 겉면을 엄청 매끄럽게 깎아. 아주 매끄럽게 깎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을 붙이면 특별한 접착제가 없어도 얘네들이 탁 붙어버려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원소의 종류랑 상관없이 어떤 금속이든 결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고등학교 과정 전체에서 안 배웁니다. 전혀 배우지 않아요.
이런 애가 있다는 것만 알아도 되고 통합과학에서는 얘 조체를 이 이름 자체를 잘 설명 안 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이제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금속과 비금속. 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공유결합 화합물. 그런데 이 공유결합 화합물은 다시 크게 두 종류로 물질을. 자, 이 비금속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쭉 결합을 해서 큰 덩어리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탄소로 이루어진 다이아몬드와 그 다음에 흑연 같은 애들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 얘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한 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분자로 표현할 수가 없고 얘네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결정이다 라고 해서 공유결정물질이라고 해요. 공유결정물질. 자, 얘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에요. 이렇게 2학년 과정. 역시 여러분들은 배우실 일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금속 원자들이 정해진 개수만큼만 결합을 하는 경우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를 만드는 경우를 배우게 되고, 요거는 고등학교 1학년 내용입니다.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죠. 자,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우리는 이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를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고 하고요. 얘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온 결합 화합물의 내용에 대해서 쭉 배워왔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 꼭 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온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플러스 새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된 것들, 이온식들을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금속들과 더불어서 좀 독특한 이온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던 이런 애들, 그죠? 되게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온들까지 이온식들을 꼭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그것들의 화학적 성질까지 정리를 해주시는 게 두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프린트에 보시면 26쪽과 그 다음에 30쪽 방금 설명한 이 두 가지 내용. 공유결합 중에서 분자를 만드는 경우가 그 다음에 이온결합 이 두 가지가 통합과 원에 나오는 개념이고, 오늘은 뭐 이것까지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배운다 이것까지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많은 과학의 내용들이 앞과 뒤의 내용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이어지거든요. 나중에 통합과 원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음 내용, 우리가 배운 이 화학 파트 다음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물질들이 화학 결합이라는 걸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을 어떻게 이루고 있느냐.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지각이랑 그 다음에 생명체를 이루게 되는데, 어떤 물질들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우리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느냐는 내용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합과학 전체가 뭘 갖고 있냐면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우주가 만들어져.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태양이 만들어져. 그리고 이 태양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주변에 지구가 생겨. 그런데 이 우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라는 게 생겨. 이 원소들이 태양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어. 그러면 당연히 이 원소들이 지구 안에 포함이 돼 있겠지? 그러면 이 원소들이 이제 지들끼리 이제 결합을 해.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 그치? 그러면 이 다양한 물질들이 지구, 특히 그 안에 있는 지구의 껍데기인 지각과
그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 우리 지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 자, 이걸 만들어. 그지? 그런데 자, 이렇게 만들어낸 물질들 중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애들이 있어.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많이 이용하냐면 반도체라는 걸 되게 이용을 많이 해. 반도체 구성분이 뭐야? 지각에 있는 물질이야. 그치?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물질들을 가지고 다양한 반응을 일으켜. 자, 그러다 보면은 얘들 사이에 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에너지도 있고, 등등등등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지. 그치? 자, 이런 물질들이 모여서 거대한 지구의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런 지구의 현상들이 대기 환경을 바꾼다거나, 날씨 같은 걸 바꾼다거나, 온도를 바꾼다거나, 등등등이 일어나. 자, 이런 큰 내용들이 하나의 스토리라인을 쭉 통합과 라인에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앞과 뒤 연결을 통해 나올 수 있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단편적인 지식들, 단편적인 용어들에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 용어가 왜 나왔는가, 이 용어들을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등을 좀 잘 보시면서 좀 깊은 공부들을 해주시는 게 앞으로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니까 이 수능 과목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어렵게 낼지는 제가 도저히 감이 잡히진 않는데 만약에 낸다면 저라면 제가 만약에 통합과학을 가지고 연대한테 수능 문제를 낸다 이걸 가지고 애들 대학을 보내야 돼 서울대를 보내고 연세대를 보내고 뭐 지방대를 보내고 뭔가 보내야 돼 그러면 이제 과학을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 애가 없는 애를 이제 구분하는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다면 나라면 이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쉬운 과목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시험 문제를 낸다면 한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앞과 뒤에 있는 내용들과 연결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낼 것 같아. 나라면. 뭐 그런 문제의 유형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단편적인 사실들만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 생겼을 때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학교 시험 공부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통합과학을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조금 더 깊은 내용들까지 정리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과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염두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그 33쪽까지가 통합과학 1까지의 내용입니다. 통합과학 1의 화학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빠진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자 이름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물질들의 종류가 조금 더 단순해졌어요. 그 외의 내용들은 거의 차이 없이 현재 통합과학에도 그대로 들어있기 때문에 한 번씩 훑어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가 1시간 정도 됐으니까 뒤에 거 지구과학 파트 조금만 볼게요.